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반등세를 기분 좋게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 특히나 AI 반도체단은 조금 아직까지도 아슬아슬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이 반도체단의 부진으로 이어질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들은 여전합니다. 유동성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살짝 약간 엔비디아 쪽이 조금 흔들렸죠. 그래도 연말 산타랠리까지 이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까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네.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 강한 장세죠. 중소형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국내도 그렇고 미증시도 이제 개별주가 강한 그 개별주 장세인 네. 상태인데, 전일 증시를 큰 그림에서 보면은 김리 인하 기대감은 90%까지 올라갔고, 그쵸. 다만 이제 반대로 AI에 대한 어떤 우려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일단 고용지표 부진, 11월달 ADP 민간 고용이 한 32,000건이 원래는 4만 건 증가를 예상했는데 그쵸, 정반대로 32,000건 나왔죠. 감소가 돼서 요게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리고 ISM 서비스 지수는 52.6으로 견조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고용 쪽은 안 좋았는데도 고용이라든가 헬스케어 쪽은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무관하거든요. 네, 그쵸. 거기는 좋았어요. 아.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침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그렇게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 하향 루머는 회사에서 즉각 부인했지만은 이는 어쨌든 투자 대비 수요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그런 우려 나왔고,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엔비디아 그런 이제 기업들이 주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네. 되는데, 다만 이제 AI 쪽 반도체 쪽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암코테크라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에 네. 매수를 들어갔는데, 패키징. 암코테크. 예, 후공정 패키징 업체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TSMC가 이제 거기를 쓰고 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네. 안에서도 급등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밤사이에도 또 제법 올랐나요? 국내 같은 경우도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든요. 네. 상승률이 좀 더딘데, 그렇죠. 기판 업체들이라든가 반도체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거기서 네. 수익을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이제 실적은 좋더라도 실적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엔비디아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시는 보다도 반도체 내에서도 최근에는 알파벳도 괜찮은 흐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오늘도 방금 좋은 말씀드린 흐름 보여줬죠. 것처럼 이제 패키징 업체 같은 후공정 업체들 좀 보시고, 여러 다른 반도체 내에서도 네.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시놉시스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좀 쳐다보시면은 좀 좋은 성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엠코 테크놀로지의 티커명이 AMKR, 이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굉장히 8% 이상 급등 보여주는 등 AI 반도체 전반에 뭔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주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다시 한번 좀 4,000피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ADR도 110 넘겼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21선을 완전히 좀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 비단 배당소득 분리가서 여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월 달에 코스닥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도 코스닥 위주의 랠리가 그쵸. 펼쳐질 뻔했는데, 네. 펩트론이 약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정책 효과라든가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4,000피를 복귀를 했고, 그리고 네.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이 급등을 할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가 급등을 할 때, 그때 기관들이 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놔두고 조방 원전을 팔았어요. 아, 조박 그러면서 원전이요. 그런 종목들이 네. 단기 급락이 나왔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 정부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 6거래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일단 엔비디아라든가 손정희 그 회장이 이제 그저께 어쨌든 뭐 그 발언 나름의 그 버블론을 완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쵸.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0%가 기정 사실화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헤스트 유력하다는 보도 결과적으로는 다 금리 인하는 뭐 유동성 확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미증시도 기술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국내 증시도 그런 이제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네. 자칫 코스닥으로 쏠릴 수 있었던 게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그 개별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이게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고 코스닥이 약간 지표상으로 살짝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쉬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쉬어갈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통과됐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쪽 균형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키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재료들이네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안정적이고 고객 예탁금도 증거하면서 거래대금도 올라가는 구조라서 좋네요. 양쪽 다 균형 있게 보시고 그리고 경기 지표도 어제 이제 3분기 GDP 잠정치 1.3% 네. 속보치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15분기 만에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 이게 네. 기대와 그 우려와 달리 잘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행이네요. 국내 증시는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네. 미증시라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하에 금리 따른 인하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유동성 장세가 내년도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코스피 코스닥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11일 전까지는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크게 못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코스닥 종목들은 개별주로 베팅을 하시되 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실대에서 모아놔야죠.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 역대급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그쵸. 삼성전자 이제 유동성에 하이닉스가 맞물리면 더 가겠네요. 실대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코스피의 그 순이익 증가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한 거의 것이기 때문에 멱살 잡고 캐리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포트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고 유동성 장세, 재정 확대했던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리한 섹터가 요즘 뭐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반바지요. 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아. 이렇게 그 유동성에 유리한 쪽에서 투자를 하시고 다만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안에서도 이익이 차별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특히나 바이오는 워낙 악재도 이제 있으니까. 바이오는 정말 개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2차 전지 안에서 다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차별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뭐 ESS 쪽에 특화가 있다던가 뭐 재련 쪽에서의 수익을 많이 난다던가 뭐 LFP의 강점이 있다던가 이런 식의 네. 차별화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보면 차별적으로 실적이 많이 내년도에 점프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ESS, LFP, 재련 그리고 실적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코스닥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코스닥이 이제 940선 저항선에 좀 번번이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네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종목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조금 희망적인데 이번에는 좀 내년 1월 버프까지 받아간다면 천스닥 드디어 좀 돌파를 해줄까요?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신고가를 갖는 상황인데 네. 코스닥은 아직은 그 예전 코로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보통 1월, 1월 달이 코스닥이 많이 강한 상태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의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러셀 2000이 워낙 강해요. 그렇죠. 중소형주 그게 이제 소액 그 코스닥 쪽이 좀 더 일어나는 흐름이고 12월 11일 새벽 한 4시쯤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될 텐데 일주일 그날 금리 인하 남았네요. 발표하고 국내는 선물호체 동시 만기 이게 완전 변곡점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그 3.0 그 라운드가 본격화 됩니다. 분기 성장 펀드 150조 안에서 지분 직접 투자는 한 15조 정도 될 것이고 증권사의 그 IMA 그 모험 자본도 코스닥 중견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국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그쵸.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12월 10일에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날짜가 되게 날짜가 다 겹치네요.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운명의 장난 같죠. 그 네. 12월 11일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2017년 11월 달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예고를 한 이후에 코스닥이 랠리를 펼쳤고 발표를 이제 2018년 1월 10일에 발표하고 나서 네. 3주간 코스닥이 랠리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 그때 코스피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한다니까 굉장히 세게 베팅이 나왔는데 그쵸. 이게 연기가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개엄 1년이 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랑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달 중순에 발표가 될 것이고 연내 발표는 확실하다. 그래도 아직 연내 발표 자체는 훼손이 안 된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중순에 발표하면은 또 일정이 또 이게 다 12월 겹쳐서 10일 그래서 이제 겹치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뭐 그 개별적으로 베팅하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쪽에는 쉬어갈 때 잘 네. 모아두시고 그리고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의 강한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날이 이제 12월 10일이죠. 이때가 정말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일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된다.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좀 어떻게 체감이 될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뭐 증권거래세 0.1에서 0.2로 인상하는 거고, 뭐 그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제 금투세가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그걸 금투세를 도입을 전제로 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 별개로 봤는데 네. 뭐 그렇게 연계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뭐 내년 1월 1일 매도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세 확보의 목적이 있고 코스피, 코스닥, 그 KOTC 다 적용 0.05% 인상이 확정이고 네. 코넥스만 이제 기존 세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약간의 그 매도할 때 그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 거죠. 네, 약간 부담이 만약에 한 있네요. 1억 매도하면은 한 15만 원 내던 거를 20만 원 내는 거니까 약간 매도라서 뭐 단타 매매 이런 것들 조금 투자자들은 부담되는 거고 그 금투세가 무산되는 이게 확실해진 거기 때문에 그쵸.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내주고 이제 이거를 받아오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다만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내년 1일부터 바로 이제 매도 기준으로 적용이 되죠. 또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바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머니 홍라희 여사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좀 증여받는다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이게 증여세만 뭐 2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는 당연히 뭐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니까 주가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어제 뭐 실제로 삼성물산 주가가 그대로 말을 해줬고요. 네. 홍라희 여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략을 이제 이재용 그 회장에게 이제 이전을 했고, 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19.76에서 20.82%로 올라가는데, 네. 삼성전자가 가면은 삼성물산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사든 물산을 사든 크게 비슷한 흐름인데 개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트리거가 당겨졌다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네. 삼성물산 주가 이제 장중 뭐 11% 급등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깜짝 나왔고요.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분 증가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 후계 구도가 완전히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신호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구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등기 임원 복귀의 명분이 확보가 된다는 그렇네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배 구조가 확실히 되면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면서 책임 경영 체제의 완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거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M&A가 많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반 이후로는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형 M&A라든가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메모리로 번 돈으로 이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돈을 말게 보면은 배당금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배당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그 배당 재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많이 거죠. 줄어들겠네요. 오번 이슈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확실히 좀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또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제 원전주들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이제 러트닉 장관이 한일 대미 투자액으로 원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좀 트리거가 됐는데 앞으로도 원전주들 힘입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그 JP모건이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탑픽을 도산 에너빌리티 네. 그거 냈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건설, 한전기술 순으로 탑픽 순을 냈는데 러트닉 장관이 이제 한일이 약속한 7,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스타트를 얘기를 끊어줬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응에서 에너지 패권 달성을 위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네. 얘기 나오면서 원전주 강세가 나왔고 어제 NXT에서도 두산 에너지피트 강세가 나와서 오늘도 강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원래 미국의 설계 능력이 좋지만 시공 능력은 우리 한참 떨어지죠. 네. 우리나라가 좋아서 이게 서로 간 협력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정보점 트라이는 할 것 같고 네. JP모건에서는 목표가 한 11만 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12만 원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을 잘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원전주에서 좀 약간 엑시트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해서 막 끌고 가기가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네. 저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일단 정고점 정도 도전을 해서 그 네. 정도에서는 좀 전체 차익 정보점에 실현을 끌어올려지면 할 생각입니다. 그러실 네. 생각이시군요. 네. 생각이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데 한 정고점 정도에서는 좀 엑시트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전고점 정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대망의 12월 10일 FOMC가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 뭐 당연히 금리 인하는 유력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뭐 수급이라든지 전략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뭐 계속 앞서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그 12월 9일과 12월 10일에 이제 FOMC가 있고 금리 인하 발표는 새벽 4시 정도로 네. 예정이 되어 있죠. 0.5bp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내년도 점도표 수정 여부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드 인사가 앞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와 달리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바뀔 경우에는 지금 뭐 국채 투매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투매 우려요. 네, 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네. 의견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스티브 밀란 같은 경우에 혹시 비컨 얘기도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복잡하긴 한데 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다 유동성 장세를 예고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에 성장 주제 산타렐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은 90%대로 견고합니다. 특히나 이 반바지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수혜 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창환 IN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현재 증시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